LNK 브이나데요. https://downsub.com/ 물음표 URL https://www.youtube.com/watch 물음표 v hxa5vid6ff나. 맞다. 그 사람 이 작은 가방을 뒤지더니 흰 봉투를 꺼내려고 소리쳤다는 걸 깜빡했네. 이게 뭐야? 할머니가 보낸 편지야. 케일럽한테서 비밀리에 읽어보라고 했어. 난 스칼렛이 보낸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그때 내 여동생이 스칼렛을 고르러 왔어. 스칼렛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넘겨줬어. 무심코 훑어보던 편지를 조용히 펼쳤어. 농담이구나. 깜짝 놀랐지. 내용이 믿기지 않아. 급히 돌아오자마자 케일럽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케일럽이 말했다. 낑낑대는 소리로 안녕 에블린. 목이 말랐어. 그의 요청을 무시하고 주스나 뭐 좀 갖다 줄래? 나는 재빨리 이불을 뒤집어 케일럽의 바지에 손을 뻗었다. 에블린은 망설임 없이 그의 바지를 내렸다. 나는 대체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케일럽이 급하게 바지를 끌어올리려고 소리를 질렀다. 펼쳐진 광경에 한숨이 나왔다. 엄마의 예상이 맞았나 봐. 야, 갑자기 남의 바지를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움직일 수 없는 점을 이용하고. 거야 정말 끔찍하지 않니? 케일럽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는 건 잘못인데 그게 없었다면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제 이름은 에블린이에요. 32살 졸업하고 입사해서 이 재직 기간이 10년이 됐어요. 나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고 직장에서 다양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나는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차인 남편 케일럽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의 친구의 결혼식에서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결혼식 진짜 멋지지 않나요? 둘 다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별 얘기는 없었지만 나중에 케일럽이 먼저 만들어준 친구를 통해 케일럽이 신부와 신랑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는지 감동받았습니다. 이사하고 우리는 순조롭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케일럽의 솔직한 제안 이후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나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이전에 이혼했고 당신은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처가 이혼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혼식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능력은 어떤 면에서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는 그냥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버지가 되는 것의 일부죠. 맞죠? 아니, 문제는 이번 달에 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은근히 의심이 들었어요. 케일럽의 수입이 좋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아이에게 양육비를 지불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월급으로. 사이에 급하게 결혼했다. 솔직히 그 사람과 결혼한 걸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진짜 문제는 케일럽의 문제였다. 돈에 대한 부주의와 문제를 보지 못하는 그의 실패. 나는 또 직장을 그만뒀고 그는 무심한 미소를 지으며 몇 번이고 말하곤 했다. 이제 그만둬. 우리가 뭘 할 건데 너도 괜찮을 거야. 너도 일할 거야. 에블린, 우리는 그럴 거야. 어떻게든 관리하세요. 그는 남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내 돈에 의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 돈을 위해 나와 결혼했는지 가끔 궁금했지만 돈을 제쳐두는 것은 케일럽이 나쁜 남편이 아니었지만 그는 약간 파격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신나고 재미있게 만든 게 뭔가 달콤한 것 같은 느낌. 지금 편의점에 가고 싶어. 그래. 평일 밤에 변덕스럽게 우리는 단지 과자를 사러 편의점에 갔을 텐데. 알았어. 오늘 밤 이 게임을 이길 때까지 잠이 와. 그래. 가끔은 그 사람과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록 놀곤 했어. 솔직히 우리 나이 때는 힘들었지만 난 그의 정신을 싫어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의 재정적 무책임과 직업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케일럽을 떠날 수 없었던 거야. 적어도 부정행위는 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우리는 여기에 있었으나 얼마 전 케일럽의 차 조수석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는 것을. 나는 완전한 신뢰 속에 케일럽의 불륜 가능성에 대한 충격 뒤에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결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에게 직접 대면하거나 많은 생각 끝에 은밀하게 행동한다면 8살짜리 딸과 결혼한 여동생에게 상담했습니다. 즉각적인 답변. 분명히 당신은 조용히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녀는 확실한 증거 없이 그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조언에 따라 저는 증거 수집에 결국 갈렙이 그녀의 이름이 에비게일인 여성을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녀는 딸이었습니다.
갈렙이 주로 목요일 오후에 갈렙의 차를 타고 돌아다니는 고객이었던 개인 클리닉의 소유자와 나는 그들이 함께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 번 포착했습니다. 나는 그가 여성에 대해 솔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기 전에 실망이 나를 덮쳤습니다. 인생은 불쾌하지 않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 양육비에 더해 그의 빚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 결혼 전부터 내가 알아야 했던 것들이거나 내 일이 아니었고 그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나와 결혼했습니다. 거의 속이는 것 같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가 신실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배신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직면하고 케일럽을 평온하고 태연하게 남겨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밀을 전혀 몰랐어요. 한번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어서 케일럽에게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빨리 모든 걸 공개할 날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사고가 났어요.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을지도 몰라요. 바로 퇴근하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케일럽이 말한 곳은 에비게일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라고 해서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심지어 엄마한테도 같이 가자고 전화도 했어요. 케일럽 부인이시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을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리셉션에서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갈렙의 항공 파트너인 에비게일이었습니다. 지난 달 동안 그녀의 얼굴을 뒤에서 또는 옆모습으로 여러 번 보았지만 이렇게 그녀를 직접 마주한 것은 초현실적인 느낌이 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갈렙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갈렙 오 에블린 당신이 오셔서 그의 목소리와 표정이 좋아 보였고 어머니와 나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를 놀라게 했지만 그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의사의 다음 말은 나를 막혔습니다. 케일럽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마비가 되다는 케일럽의 경우 오른쪽 반신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다. 의사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진정된 후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주체할 수 없이 흐느껴 울었다고 말했다. 조금 케일럽이 머뭇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원은 시설이 장기 환자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집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이 움직이지 않는군요.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로 피곤해서 오늘은 다시 생각해볼게. 케일럽의 말은 다소 머뭇거렸지만 마지못해 그를 밀고 싶지는 않았다. 케일럽을 침대에 눕힌 후 엄마가 케일럽을 우리 아파트로 데려가도록 도와달라고 해서 집 입구로 나갔다. 엄마 배웅 오늘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고마워 괜찮아.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 맞설 타이밍이 사라진 것 같은데 정말 케일럽이 이제 어떻게 할래? 바람을 피웠다고 버릴 수는 없어. 난 생각해볼게. 나한테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 엄마가 케일럽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고 나에게 충고하는 것 같았어. 고마워. 그녀는 더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다음 날 복잡한 표정으로 얼굴에 떠났다. 내 인생 배려. 케일럽은 편마비였지만 몸의 반대편이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돌봄의 필요성이 예상보다 적었지만 곧 케일럽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너무 지루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 별로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의 좌절감은 지루함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스를 마시고 싶거나 등을 긁어달라고 하는 등의 사소한 일로 나를 자주 부르곤 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일이었지만 끊임없는 요구는 그런 순간에 나를 지치게 했습니다. 조카 스칼렛이 갑자기 우리 집 스칼렛을 결정했고 케일럽은 왜 이런 상황에서 방문할지 서로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여동생에게 왜 그녀의 대답이 분명히 태어난지 물었을 때 나는 8살인 스칼렛조차도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미스터리였습니다. 늙은이는 너를 걱정하고 있어. 스칼렛은 사랑스러워. 나도 할 수만 있다면 합류하고 싶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교통수단을 마련하는 것밖에 할 수 없네. 엄마도 바쁜 것 같지만 적어도 스칼렛이 케일럽 주변에 있으면
수 없을 것 같아 아이 앞에서 울부짖는 그녀의 예측은 스칼렛이 참석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남성적 자존심 때문이었을 수도 있고 그냥 당혹스러웠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케일럽은 그가 나를 부르는 횟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스칼렛과 학교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학교 동향과 온갖 여자 이야기가 있지만 즐거운 시간은 왜 항상 저녁이 다가올수록 빨리. 스칼렛이 그녀를 데리러 전화하는 여동생을 두고 떠날 시간이었고 헤어지기 힘들었지만 스칼렛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알았어. 스칼렛 내 엄마는 곧 오실 테니까 밖에서 기다리자. 알았어. 입구로 향하는 동안 스칼렛은 갑자기 뭔가 기억하는 것 같았어.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작은 가방을 뒤지더니 흰 봉투를 꺼냈어. 이게 뭐야? 내가 받은 편지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갈렘낭 떨어져서 몰래 읽어보라고 했어. 고마워요. 스칼렛이 보낸. 받았는데 바로 언니가 스칼렛을 데리러 왔기 때문에 스칼렛을 배웅하고 넘겨줬어요. 조용히 봉투 안을 들여다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우편으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스칼렛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내용이 너무 조심스러워 보였는지 무심코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담이군요.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바로 믿을 수 없었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해요. 돌아오자마자 서둘러 케일럽에게 돌아왔어요. 케일럽이 다정한 어조로 말했어요. 스칼렛이 떠났나요? 여동생이 방금 데리러 왔어요. 알았어요. 이봐요. 에블린 목이 말랐어요. 깨워서 주스라도 좀 가져다 주세요. 그의 말은 무시하고 요청하기 재빠르게 이불을 끌어당기고 케일럽의 바지를 잡으려고 손을 뻗는다. 에블린은 망설임 없이 바지를 내렸는데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케일럽이 미친 듯이 바지를 끌어올리려고 소리를 질렀다. 내 앞에 펼쳐진 광경에 한숨이 나왔다. 엄마인가 봐. 맞았어. 야, 갑자기 남의 바지를 내리면 어쩌지? 내가 움직일 없는 점을 이용하고 있는 거야? 정말 끔찍하지 않나? 케일럽은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리둥절한 채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했을 것이다. 확인하지 않으면 적이 듣고 있니? 케일럽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나를 조용히 내려다보고 진지하게 내려다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제 헤어져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나는 큰 소리로 생각을 말했고 케일럽은 나를 바라보았다. 오너의 얼굴이 너를 포기하는 것 같아 거의 행복해 보이는 케일럽 당황한 표정으로 입을 가리고 행복해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마도 이 상태가 오를 수도 있어. 난 그냥 부담이 될 거야. 어쩌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케일럽은 체념의 느낌을 풍기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당신을 돌볼 거라는 걸 알면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 맹세했습니다. 아프고 건강할 때를 기억하세요에 아니요. 게다가 그게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전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이제는 당신 때문에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륜 더 이상해. 난 장난스럽게 웃었어. 오나 불륜. 그의 거짓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 투명해. 걱정하지 마. 전에는 능력이 있었을 텐데 이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이제 더 이상 속일 수 없게. 내 케일럽이 작은 소리를 지르더니 창백해졌어. 에블린 사실 난 너를 떠날 생각이었어. 괜찮아. 나에게 맡겨두려고 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죄책감을 느끼지 마. 안심하는 미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 커플이야. 케일럽은 떨렸다. 궁지에 몰린 사슴이지만 지금은 그냥 쉬세요. 저녁 준비하러 갈게요. 케일럽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방을 떠났습니다. 나는 확실히 케일럽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나는 케일럽이 정말로 편마비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에비게일의 병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더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싶었지만 케일럽이 저항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왜 그가 방에서 나간 후 병원과 치료에 대해 그렇게 신뢰했는지 이해합니다. 문 앞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금 열어두었기 때문에 케일럽은 눈치채지 못했을 거야. 속을 볼 수는 없었지만 케일럽이 도와준 모든 것을 수 있었어. 난 곧 곤경에 빠졌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 통화 중 부드러운 말투로 아마도 나를 경계했을 거야. 이혼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녀가 했던 말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는데 탈출이 불가능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당신과 나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비정상적으로 끈질기게 불륜에 대해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다 들었어요. 이제 케일럽이
파트너와 통화 중이었음이 분명했어요. 에비게일 병원에서 전화 왔다고 전해주세요. 다른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케일럽이 전화 통화한 사람에게 애원했는데 제가 문을 두드렸는데 제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케일럽 통화 중이신가요? 들어와 좀 기다리다가 이제 끊을게. 들어가 보니 케일럽이 침대에 눕기 전보다 더 창백해 보여요. 아까보다 더 안 좋아 보이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마 병원에 데려가면 안. 심각하네요. 당장 병원에 연락할게요. 고마워요. 이게 아웃티켓인 줄 알고 진심으로 안도한 표정이군요. 진짜 게임이 이제 막 시작인 줄 착각했네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케일럽과 에비게일에 대한 모든 걸 공개할게요. 아비가일이 우리에게 인사했어요. 케일럽 괜찮아. 에비게일 고마워. 일이 있은 후로 기분이 좀 안 좋아졌어. 이해가 돼. 에비게일은 알면서 미소를 지으며 케일럽을 다정하게 바라봤어. 잠시 쉬어갈 수 있을까? 인정해야 수도 있겠지. 그 사람이 의사도 아닌데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에비게일은 이해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를 보통 입원을 하지 않는 개인실로 안내했지만 아버지가 시간이 되면 확인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약 30분 후에 에비게일이 제가 그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의사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클리닉 원장 에비게일 아버지 몸이 안 좋으시네요. 내 눈빛 교환이 어색했는데 에비게일 아버지가 청진기를 귀에 대고 손을 들자 ACT를. 케일럽 에비게일 아버지는 저 빼고 다 얼어붙었어요. 에블린은 뭐죠? 갑자기 케일럽의 프로테스트를 무시한다고 말했지. 내가 전처럼 그 사람 바지를 잡고 세게 잡아당겨서 우와 뭐 하는 거야. 그만둬. 뭔가 이상하기 전에 내가 말한 대로 케일럽이 서둘러 바지를 다시 끌어올렸지. 그렇지. 내가 편마비해서 쓸모없게 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남자로서 내가 내 몸만 노린 것 같아 실망스럽다. 케일럽은 내 몸을.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도 눈치채지 못한 채 화난 척했는데 안타깝게도 나는 너희만큼 LW는 아니다. 아직 안 된다고 했어? 갈렙이 고개를 기울였을 때 에비게일이 그의 귀에 속삭였다가 마침내 갈렙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편마비인 당신이 너무 빨리 움직여서 모든 것이 드러났으니 왜 이런 불쌍한 행동을 계속해야 하는가? 어머니가 보낸 편지는 단지 몇 줄을 살펴봤는데 갈렙이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블린을 떠나기 위한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그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를 내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갈렙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오른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바지를 쉽게 끌어당겨서 그게 다 처음부터 행동이었어. 아니 그게 다 설명이 안 돼. 땀을 많이 흘렸다. 케일럽은 사고 당일 차에 케일럽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에비게일이었다. 그들은 그 한가운데에. 불륜의 경우 우리 둘 다 부상은 경미했지만 차가 심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경찰이 개입하면 에블린이 알아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척하면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조리가 나를 떠났습니다. 말문이 막힌 그런 우스꽝스러운 삶을 영원히 계속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아니 글쎄요. 아니면 당신의 일을 숨기기 위한 것이 전부였나요? 케일럽이 대답하기 전에는 아니었어요. 아비가일이 끼어들었습니다. 케일럽은 단지 고통을 모두 알고 난 후에 당신에게 이별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운전 중 불륜은 굴욕적일 테니 편마비라고 친절한 거짓말을 했다. 원활한 이별을 바라며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과 바람을 피운 뒤 거짓말을 하는 건 어때요? 그만해요. 우리 사랑은 진짜예요. 아비게일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케일럽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배경에는 그의 정교한 거짓말이 그를 따라잡은 것처럼 보였으니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죠. 아비게일의 아버지는 케일럽보다 더 많은 땀으로 이마를 움찔했습니다. 어머 편마비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는 나한테 할 말이 많았는데 그게 뭐였을까? 에비게일의 아버지는 나를 억지 미소로 바라보았다. 어쩌면 딸을 버릴 수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사람이 안타까웠지만 의사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것 같다. 딸들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전문적인 자부심이 없나요? 의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공허하지 않았나요? 아비게일의 아버지는 숨이 막히는 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위조가 아닌 그의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은 진단 오류였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건강한 남자가 어떻게 호피아로 잘못 진단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아마도 그것이 악의적인 위조가 아닌 실수라고 주장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료 및 법률 분야에 친척이 있으므로 귀하가 할 수. 것에 대해 상담할 것입니다. 아비게일의 아버지의 안색이 이해할 수 있게 변했기 때문에 개인 의사의 경우 그가 의사로서 손을 더럽혔다는 것이 알려지면 평판과 고객 리뷰가 중요합니다. 그의 딸을 그녀의 불륜 파트너와 결합시키려고 클리닉의 평판이 의심할 바 없이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케일럽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것 같으니 나중에 변호사에게 자세한 내용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로 돌아가십시오. 거의 일할 정신이 없었지만 다른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간호사들의 호출이 한동안 들렸지만 떠나기를 꺼리던 아비게일의 아버지는 마침내 나에게 쫓겨나 거의 걷지도 못하고 애비게일을 떠난 방에서 나와 갈렙과 나는 무음의 방에서 사고 당일 상황을 재검토했습니다. 갈렙은 사고 직후 애비게일과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현장과 가까웠기 때문에 애비게일의 아버지의 진료소에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케일럽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지킬 있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케일럽이 이혼을 고려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단지 불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 했던 케일럽을 위해 아비가일이 그를 설득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의사딸의 매력은 부의 상징이었고 호피아가 직장을 그만두는 핑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불륜이 드러나기 전에 헤어질 구실로 그것을 사용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못된 계획. 케일럽 사고 전부터 그들의 정사를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의 거짓말이 드러나 혼란스러운 사고 속에서 그들과 맞설 기회를 잃었다. 나는 모든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했다. 그럼 나는 천천히 보았다. 둘이서 케일럽은 침대에 앉아 있었고 애비게일은 그 옆에 서서 다음 일을 묻고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에 내 진술에 놀랐어요. 케일럽과 애비게일이 주고받은 표정의 이혼은 그래요. 알겠어요. 아니면 당신의 불륜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그 이후로 나는 오랫동안 떠날 준비를 해왔습니다. 케일럽은 갈등하는 것처럼 보였고 애비게일의 눈은 빛나서 케일럽과 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대담한 만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비밀리에 만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신중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네, 이혼한 후에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건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애비게일은 혼란스러워 눈살을. 네, 걱정하지 마세요.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케일럽과 애비게일 모두에게 보상을 구할 것입니다. 추가로 그럴 것입니다. 자산 분배 안 하고 저축한 돈은 다 가져갈 테니 좀 불공평하지 않나요? 에블린은 불공평해요. 우리가 결혼한 5년 동안 생활비 대부분을 혼자 부담했다는 걸 잊었나요? 저축한 것보다 게으름으로 악명 높은 갈렙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입은 불안정했고 동료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더욱이 여전히 결혼 전부터 빚을 갚지 못한 채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히 에블린이 저를 도와줬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도 열심히 일했는데 저축한 돈을 모두 넘겨주겠다는 생각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케일럽은 말을 더듬고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나는 이 대결을 연장하고 싶지 않았고 나중에 이야기할 날짜를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비게일이 찾아왔습니다. 케일럽 구출. 케일럽 여기까지 왔는데 돈 없지. 아빠는 여기 있고 무엇보다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루빨리 자유롭게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어. 애비게일 사랑이 앞에선 다 정복해 곧 전 부인이 될 그의 대담함은 애비게일이 그에게서 무엇을 보았는지 놀라웠지만 그녀의 개입으로 모든 것이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상과 세부 사항은 변호사에게 맡기겠습니다. 애비게일 집으로 내 짐을 보낼게. 이제 우리 못 볼 것 같아. 아, 그럼 둘이 이미 포근한 커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잘 지내.
잊어버릴 뻔했던 얘기가 생각나서 맛있지마 자녀 양육비를 유지하고 최소한 빚에 대한 이자도 지불하려고 애비게일은 자녀 양육비 빚이 무엇인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옆에 서 있는 케일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전 남편과 자녀가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내아, 오해하지 마세요. 전 그의 이전 결혼에서 그를 훔친 게 아닙니다. 케일럽은 우리가 조금 때 만났을 때 이미 이혼했고 애비게일이 요청한 빚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3만 달러 정도예요. 제가 그녀에게 알릴 때 미소를 지었고 애비게일의 얼굴이 당연히 창백해졌기 때문에 저에게 보상금과 자녀 양육비, 부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까지 더해지면 기분이 나쁠 만큼 충분하지만 우리가 함께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애비게일은 동기를 부여하려고 주먹을 쥐고 케일럽을 향해. 케일럽 그리고 그는 어렴풋이 당신에게 좋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일럽 당신은 애비게일에게 새 직장을 찾도록 동기를 부여할 만큼 긍정적인 파트너가 있습니다. 새 직업 애비게일의 눈은 이랬습니다. 비어있음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 케일럽은 급히 사임했고 이제 그는 공식적으로 실직 상태이므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아비게일이 숨죽여 중얼거렸지만 여전히 문제가. 그녀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충격에 빠졌고 갈렙은 당황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나중에 병원을 떠났습니다. 나의 작은 걱정으로 이혼은 문제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애비게일의 아버지는 아마도 이 사건이 발생하면 잠재적인 낙진을 고려하여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을 두려워하여 모든 보상을 지불했습니다. 공개되자 그는 아마도 이것을 지불하는 것이 작은 대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갈렙과 애비게일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지만 그들은 즉시 재혼하지. 갈렙은 즉시 그것을 추진했지만 아마도 애비게일은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갈렙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직업을 구하지 못했고 애비게일은 누군가가 당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들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내가 이미 성장한 모든 것을 깨달을 무렵에는 내 상황에서 그렇게 절망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주저하는 것이 이해됩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훨씬 더 빨리 떠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외로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케일럽은 문제가 많아도 잘 챙겨주고 잘 대해줬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갑자기 과자를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더 편안한 삶이 될 수 없는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밤새도록 게임을 하는 세션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30대 몸에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항상 가장자리에 있지는 더 이상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너무 세게 밀지 않고 나에게 맞는 삶을 기대합니다. 빨리 구급차를 부르세요. 어떻게 갑자기 옆집에 사는 브리트니가 급히 들어왔습니까? 내 아파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 토니가 화장실에서 쓰러졌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니는 집에 어디에 있든 휴대전화를 절대 부품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는 심지어 화장실에 가져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녀가 옆집에 이유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화장실에서 동료가 쓰러진 사실을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나를 모른다고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그녀가 왜 그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것을 그녀가 어떻게 즉시 알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비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는 의심스러운 순간이 많았는데 자기들만 눈치채지 못하는 게 웃긴다. 나는 지금까지 눈 감고 있었는데 그만 했어. 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 물론 토니에게 보복할 계획이지만 브리트니도 나처럼 고통받았으면 좋겠어. 그들은 이 일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이 제13년의 배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때다. 저는 40세 주부 로제타입니다. 제 나이 또래 지인의 소개로 남편 토니를 만났습니다. 결혼하고 싶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친구가 제안해서 토니를 만나면 아프지 않을 거라.
나는 전부였습니다. 일도 안 하고 놀지도 않고 친구가 결혼하는 모습을 볼 기회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삶이 그냥 만남인 줄 알았더니 어떨지 궁금해서 얘라고 했더니 뜻밖에도 취미와 대화 주제가 잘 맞아떨어졌고 우리의 대화 속도와 리듬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마치 전에 만난 적이 있었고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몇 명의 남자와 데이트를 했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토니에 대한 내 첫인상은 배려심 많은 남자였습니다.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나는 그의 현재의 친절함에 금세 반했습니다. 로제타, 이게 당신에게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생일이나 기념일도 아니거든요. 열어도 될까요? 그가 건네준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레몬 노란색 드레스가 있었어요. 사랑스러워요. 이런 드레스는 입어본 적이 없어요. 나에게 어울리는지 궁금해요. 꼭 맞을 거예요. 로제타, 여기서 보고. 조금 긴장돼서 빨리 입어봤어. 내 사이즈 딱 맞네요. 잘 어울리네요. 다행이라는 생각에 고맙다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만 가끔씩 선미의 면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주로 업무 관련 전화 통화를 할 때였고 가끔 전화를 받던 데이트 중에도 그랬다. 지시를 내리는데 그 위험 있는 모습에 감탄하게 된다. 그 매니저는 쉬는 날에도 항상 바쁜 것 같았다. 쉬는 날에도 업무 전화를 받기 텐데 뭐 나쁘지는 않지만 무능한 부하 직원을 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아, 우리 나가야지. 레스토랑 예약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 웃으면서 손을 잡고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당신처럼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결혼해 주실래요? 부디 잘 지내주세요. 이제부터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서 행복했지만 이내 깨달은 행복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계속 간호사로 일할 집안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했는데도 계속 일해요. 야근할 때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표정이 변했어요. 계속 일할 의향이 침울하네요. 네, 요즘 여자가 결혼하고 계속 일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가 되는 경우도 흔하지 않은데 제 주변에는 주부만 있는 집보다 맞벌이, 부부로 열심히 일하는 가구가 더 많아요. 제 추론을 듣고도 결혼하면 일을 한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 사람 입장에서 배우자가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물어보기로 했어요. 나는 어두운 방으로 돌아와 혼자 불을 켜곤 했어요. 토니, 당신 대학 때부터 오랫동안 혼자 살았는데 방불이 켜진 순간 내가 혼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그 사람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 것 같아서 그런 기분이 드는 싫을 뿐이야. 가족과 오래 살았어. 하지만 혼자 살면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으니 로제타가 정규직을 그만뒀으면 좋겠어. 물론 내가 너 대신 일할게. 곧 이사가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지금은 진짜 승진이잖아. 대단하다. 어색하게 코끝을 긁으며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대답했다. 코를 만지작거리고 숨을 거칠게 쉬었다. 더 많은 칭찬을 바라는 듯 나를 바라보았으니 정말 행복했을 텐데 늘 출세를 최우선으로 일한다. 직장에서 인정을 받았으니 이 영광이 그에게 큰 의미가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에게는 별거 아니지만 동료 중에 매니저가 된 사람이 소수라서 내 발전이 상대적으로 빠른 것 같아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하는데 망설였다. 내가 우유부단함을 깨닫고 그 옆에서 그는 몸을 기울여 당신은 직업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겸손하게 권리를 요구할 때 나는 그의 표정에 막혔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표정은 믿을 수 없었고 본능적으로 나는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들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만두는 수밖에 없다고 느꼈다. 좀 더 계속하고 싶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부탁이라 그만두기로 했다. 결혼을 시작으로 주부로서의 생활은 엇갈렸다. 생각보다 힘들게 주부가 집안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주부인 나를 이용하느라 너무 바빴다. 토니는 그만뒀다. 여자 직장은 집 같은 곳이겠지. 성급하게 일을 하고 여가 시간을 갖는 건 잘못이야. 아침에 엄숙한 어조로 이런 말을 하니 말을 잇지 못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출근 준비를 도와주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맞춰 밤에 돌아올 때까지 저녁 준비, 청소 등 모든 허드렛 일을 끝냈다.
화장실. 토니, 아침 식사 준비됐어. 나 바로 거기 있을 거야. 테이블에 앉아 여유롭게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가 어젯밤에 일용음료를 마시러 나갔지.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는데 늦게 돌아왔으니 내가 어떡하지? 술 마시러 갔어야지. 아침 식사는 에그 베네딕트여야 하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저는 그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조용히 나를 노려보더군요. 그 사람은 까탈스럽고 자신의 취향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뭐든지 강하게 지적하더군요. 안녕하세요. 꽃병은 TV 스탠드 옆에 놓인 일반 꽃병이어야 하는 곳인가요? 꽃을 좋아해서 집에 멋진 느낌을 더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입했습니다. 꽃병을 어디에 놓을지는 정확히 정하지 못했지만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꽃병이 TV 화면을 가리고 있어서 조금 옮겼습니다. 토니가 혀를 차며 나를 노려보는 이 각도로 내 자리에서 그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꽃에 가려진 걸작 무슨 생각을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TV 시청을 우선으로 하려던 건 아니었어. 미안해. 이렇게 이기적인 여자를 상대하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계속 끊임없이 나를 비난했어.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듣고 나는 끔찍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기 시작했어. 로제타, 늘 집에서 간호사로만 일하셨으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사회가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의료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말을 하니까 제 시야가 좁은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 불편하게 만드니까 의사 간호사라고 하는데 결국 세상이 좁지 않나요? 내 대학 졸업하고 30년 동안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솔직하게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간호사로 계속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빈정거림은 종종 2-3시간 동안 지속되며 불만의 징후를 보이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를 하니까 속상한 표정도 안 하게 돼서 토니가 비꼬는 말은 무시해도 될 만큼 그 사람이 만족할 만큼만 대답하거나 듣는 듯이 고개를 했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한동안 나를 괴롭히던 옆집 브리튼이 성공한 인플루언서인 것 같고 밤마다 방송을 할 때마다 목소리가 들려온다. 단열이 잘 된 콘도에 살고 있음에도 소리가 새어나오는데 엄청난 볼륨으로 틀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사할 때부터 이 소음 때문에 괴로웠다. 13년 전에도 2-3번 불평을 했고 그 시절을 생각하면 아직도 화가 난다. 그 불평 때문에 내가 적으로 찍힌 같다. 우리가 지나칠 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혀를 찰싹 때린다. 발생 매일 밤 겪는 일이 아직도 불쾌해요. 이웃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세요? 이웃에게 문제가 있냐고 물었을 때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며 문제가 아니길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아니라 소음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웃과 직접 대면하지 마세요. 알았어. 대화를 끝내고 맥주를 마셨다고 했어요. 집에 자주 오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바쁜 업무 때문에 늦은 밤 나이트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밤 잠들기도 했습니다. 토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집에 온 줄 알고 일어나려 했지만 너무 졸려서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어나 보니 그 사람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집에 돌아오지 않았나요? 토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어디서 들려오는 같았어요. 옆집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고 토니의 목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브리트니와 얘기하고 있었나요?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오전 1시에 브리트니의 아파트에서 들려오는 걸까요? 불안한 마음에 저는 일하면서 숨겨두었던 돈을 형사를 고용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를 고용할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연말이 다가오면서 여전히 이 증거를 가지고 토니와 대결할 때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전 퇴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해 연말은 좀 무거웠던 것 같아 토니는 긴 연휴 전 마지막 퇴근하고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와 술을 마셨는지 기분이 좋은 듯 여유가 넘쳤다. 평소에 그 사람이 요즘 짜증을 내서 나한테 화를 내니까 좀 안심이 됐어. 집에 온 걸 환영해. 토니, 오늘은 일찍 집에 왔구나. 쉬는 날 전날이라 동료들과 술을 몇 잔 마셨던 같은데. 냉장고 보느라 피곤해서 술 더 달라고 했어. 야, 나 아직 안 끝났어. 뭐 좀 갖다 줘. 기분은 좋았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얼굴이 확 붉어진 것 같아 얼굴이 완전 빨개졌어. 술을 좀 많이 취했나요? 너무 많이 취했나요? 술을 참지 못한다는 겁니까? 술은 직장인에게 필수죠. 들고 있던 맥주를 빨리 마셨다는 말에 약하지 않아요.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술 마신다고 자랑했지만 회사 술꾼이라는 거창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를 술집에서 수없이 데리러 다녀야 했다. 나는 항상 그 사람이 취하면 보살펴주곤 했다. 술에 땀을 많이 흘렸다. 오늘 밤은 자기 전에 빨리 샤워하고 이 말을 하고 휴대폰을 화장실에 가져갔어. 예전에는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져간 적이 없는데 최근에는 거기에서도 휴대폰을 눈에서 떼지 않는다.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간 화장실에서 상황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화가 너무 조용해서 나갔지만 화장실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화장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고 토니가 욕조에 몸을 웅크린 채 괴로운 표정을 짓는 걸 발견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재빨리 상태를 확인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격렬하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너무 강렬해서 문이 부서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대인데 누군가가 문을 부수는 것은 딱히 웃을 일이 아니고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시간이야. 지금은 좀 바빠서 문을 열었는데 브리트니가 비켜가는 중이었어. 왜 지금 당장 나타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녀는 아무것도 없이 나를 밀어내고 화장실로 가버렸어. 망설임. 뭐 하는 거야? 토니 무슨 일이야? 토니는 내 놀람도 무시하고 그녀가 현장 상황을 책임졌어. 그녀는 자기 아내인 것처럼 행동했는데 이상해. 앰뷸런스를 불러 빨리 구급차를 불러.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 그녀가 계속하도록 할 수 없었어. 무모 그녀에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행동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거기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구급차를 부르고 당신이 나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제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에게 그의 아내에게 명령을 내릴 권리가 있는데 그녀는 내 반박에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한다면 내가 대답할 수 없다는 뜻이요. 구급차를 부르시는 게 어때요? 안 돼요. 조금 생각해보라고 묻자 갑자기 그녀는 화를 내며 반대했고 내 생각에 그녀는 분명히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여주인이 공황 상태에 그 집에 들이닥친 것은 그녀가 아마도 자신의 불륜을 폭로하는 두려워할 것이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당황스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걸기엔 당황해서 누워있는 토니를 쳐다보며 웃지 않을 수 없었어. 전화도 못 걸다니 한심할 뿐이야. 내 말이 그 사람을 화나게 한 것 같은데 무슨 한심한 거야. 우리의 순수한 사랑을 조롱하는 걸까? 그녀의 믿음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순수한 사랑은 끔찍했고 그들 자신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들의 눈이 먼 것은 부러울 지경이었지만 그럴 때가 그 사람이 정말로 걱정된다면 전화하는 것은 쉬울 것이다. 그녀에게 정말로 할 수 있으면 전화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분노한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토니는 우리의 목소리에서 의식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고 그는 의식이 없었고 깨어났을 때에도 여전히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많이 아파요. 아직도 아파요. 말하려고 애쓰다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요. 구급차를 불러요. 극도로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평소에 표정이 사라졌어요. 정말 힘들 것 같다고 구급차를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기다리고 있잖아.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 그 말은 무시하고 난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 그 사람을 괴로워하며 조용히 집을 나갔어. 그 사람이 전화를 못하게 화장실에 떨어진 방수팩 휴대폰을 가져갔어. 전화기에서 브리트니와 토니는 이제 깨어난 듯 안도한 듯 여유롭게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있었지만 모든 것에 눈이 먼 채 내가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다. 집을 떠나기로 결정 즉시 집을 나와 브리트니의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습니다. 로버트는 브리트니의 남자친구로 결혼을 고려할 만큼 진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머물며 사실상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복도와 쓰레기 처리장에서 몇 번이나 그 사람은 근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예요. 저녁 전에 그의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오셔서 데리러 오실 수 있나요? 로제타 오랜만이군요. 브리트니가 당신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당연히 혼란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여자친구의 이웃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전화를 하면 누구나 놀랄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나중에 회사에 있어? 아니, 나 방금 일을 마치고 직장 근처 레스토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 브리트니는 오늘 밤에 스트리밍이 했고 나에게 늦게 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브리트니는 로버트가 허락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어. 그 사람 집에 있어라. 로버트가 없는 동안 그 사람은 토니와 아무렇지도 않게 통화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와줄 수 있어? 바로 갈게. 콘도 입구에서 만나자. 고마워. 통화하고 3분 후에 거기로 갈게. 그는 콘도 입구에 도착했고 우리는 도중에 우리 아파트로 함께 갔습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브리트니와 남편. 수년 동안 바람을 피운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13년 전에 서비스 매장에서 만났고 로버트가 내 말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이후로 계속 함께했습니다. 그로부터 13년 전 그래요. 그녀는 2년 전에 우연히 우리 옆 아파트에 이사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피운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는데 결혼 계획을 생각하면 너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돈을 것 같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고 형사를 고용한 결과 수사 결과 그게 그거였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브리트니가 우리 아파트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토니가 욕조에서 쓰러졌을 때 그들은 화장실에서도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지만 나를 쳐다보니 그녀가 절대 전화기를 놓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명했는데 토니가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괜찮을까요? 술을 많이 마셨을 뿐입니다. 지장을 주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한 후 나는 그를 내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멜로 장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세상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토니는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합니다. 나 축복받았어. 이건 10분 안에 진정한 사랑에 도달하기 위한 신의 시련임에 틀림없어. 짧은 시간 안에 로버트와 연락을 끊는 데 걸렸어. 영원한 사랑을 맹세할 수 없는 연인들의 비극적인 펼쳐진 것 같았던 서사적 이야기. 나는 토니가 내 옆에 있는 로버트를 슬쩍 쳐다보면서 그런 싸구려 대사를 뱉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오싹한 대화에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로버트는 가방을 떨어뜨려 우리의 존재를 알리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로버트, 왜 그래? 여기서 이상하게도 둘 다 알몸이었는데 그게 왜 내? 하는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시냇물 때문에 집에 일찍 오지 말라고 했죠. 평소에는 온화한 성격의 로버트가 목소리를 높이자 브리트니는 약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팬들과 안티들 곤란해. 나한테 남자친구 있다는 걸 알면 어쩌지 걱정. 브리트니는 회피하는 표정이었어. 로버트는 아파트 단지에서 잠깐 주고받은 것만 알았지 목소리를 높일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 정말 조용히 들어줬어. 나는 앞서 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고 그의 감정 조절 보여주었고 로버트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했다면 그녀는 정말 선을 넘은 것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당신이 13년 동안 이웃과 비밀리에 바람을 피웠다고 갑자기 사람들을 바보로 여기지 마세요. 그녀는 방어적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리저리 휙휙 돌아다녔습니다. 나는 아마도 내가 로버트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순진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은 로버트에게만 역효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혼에 대해 이야기했기 때문에 동거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믿을 수 없습니다. 브리트니 로버트가 진심으로 화를 냈다는 걸 깨닫고 빠르게 전략을 바꿨습니다. 아니, 이건 오해입니다. 나는 단지 그에게 디지털 시대의 개인 훈련처럼 스트리밍에 대해 가르쳤을 뿐입니다. 브리트니는 우리가 인플루언서나 비디오 스트리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고 그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허세를 부리려고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 로버트는 개인 레슨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 아까 했던 말을 이미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몰래 녹음했던 치즈다운 대화를 큰 볼륨으로 틀어줬어요. 야, 이거 내가 모르게 녹음했구나. 사생활 침해. 지금 삭제. 사생활. 당신은 사생활에 대해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혼 신청 중입니다. 토니는 내가 이혼을 시작할 것이라고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고 이혼에 당황했습니다.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요? 이혼에 대해 말하는 거잖아. 정신을 잃었니? 그는 내가 무너져서 그에게 애원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의 남성 우월 사고방식은 현재 상황에 대해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고 그의 절대적인 자신감은 나를 당황하게 했지만 더 이상 당신이 무엇을 말하든 상관이 없었다. 당신이 오랫동안 강인하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라서 결국 우리는 사건 이후에 이혼했습니다. 나는 즉시 이혼 및 불륜 사건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증거 비디오를 제시하는 것은 제가 일반적인 위자료보다 더 것을 요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브리트니와 로버트의 약혼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불륜 뉴스가 나온 직후 불륜 스캔들 이후 그녀의 스트리밍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브리트니와 토니와의 관계를 폭로하는 게시물을 분석했습니다. 팬의 날카로운 눈은 그녀의 게시물에 있는 미묘한 반사와 배경 요소에서 세부 사항을 식별했습니다. 게시물과 힌트를 통해 그녀와 그와의 관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스캔들은 토니에게도 영향을. 그의 회사는 그가 해고된 상황을 인정하도록 강요하는 수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결국 대기업 기혼 회사 직원과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불륜이 큰 비난을 받았을 때 스캔들 당시 회사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는 종종 온라인 게시물의 주제가 되어 외부 모험을 하는 것이 위험해졌습니다. 나는 소란이 일어난 후 브리트니를 한 번 만났습니다. 그녀는 내가 집 식료품점에서 쇼핑하는 동안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나타났습니다. 내 직장 외 당신은 큰 정착촌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의 대담함은 전형적이었습니다. 불공평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당신 행동의 결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기분은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막강한 태도로 내 약혼은 파기됐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의사와 결혼할 시간이 너무 그만둬라. 약혼 중에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피해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으니 행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당신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본다면 브리트니는 재빨리 후드로 몸을 가리고 감옥에 갇힌 위험을 깨닫고 다시 온라인에 접속하게 될 것입니다. 서둘러 토니와 헤어진 후 나는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 내 속도대로 사는 것이. 간호직으로 복고했는데 놀랍게도 이전 지식이 많이 기억난다. 놀랍게도 내 몸이 기억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다. 한때 내 미래를 의심했지만 이제는 토니와 브리트니를 복수의 형태로 잊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나는 당신과는 달리 아름답고 젊은 여성과 재혼했습니다. 내 전남편 듀크는 천박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지 일주일 됐고 그는 이미 재혼을 했을 거예요. 결혼한 후 한동안 결혼한 동안에도 그는 바람을 피웠을 거예요. 듀크와 저는 행복한 커플이었어요. 우리 둘 다 아이들을 사랑했고 결혼 시작부터 바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의식했어요. 빨리 아이를 낳고 싶어요. 딸과 아들을 갖고 싶어요. 듀크는 우리의 미래를 신나게 상상했지만 우리의 관계는 점점 틀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 이혼했습니다. 정신 차리려고 갔던 쇼핑몰. 내 이름은 30대 여성 회사원. 나보다 4살 많은 듀크를 친구 소개로 만나 3년 전 결혼했다. 듀크와 나는 둘 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빨리 아이를 가지면 좋겠어요. 딸과 아들을 갖고 싶어요. 듀크가 말하곤 했어요. 그래, 성별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을 원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에 대해 행복하게 대답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성격은 어떤 모습일지,
그들의 도착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지만 1년이, 2년이 지나도 첫 1년 동안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듀크는 다시는 잘 안 되겠지만 서두르지 않으면 괜찮을 거라고 했지만 2년이 지나자 그는 또 안 되니까 씁쓸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은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기를 낳았는데 왜 우리는 아기를 가질 수 없냐고 불평했어요. 우리 관계가 어떻게 악화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점부터 듀크의 행동은 더 거칠어졌고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없었습니다. 저는 종종 절친한 친구 요한나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요한나는 항상 내 문제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듀크는 정말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으니 실망한 것도 이해하지만 당신을 좀 더 배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걸 안다며 동정적으로 말했다. 그 사람은 너무 친절했지? 나는 고공을 회상하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요한나와 나는 우리의 가장 깊은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지나도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새 아이가 없어요. 결혼 생활 3년이 지나 자연 임신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걸 깨닫고 듀크에게 저녁 식사 후 불임 치료를 제안하기로 하고 커피를 마시며 듀크에게 다가갔습니다. 헤이 듀크 3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34살이니까 불임 치료를 고려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듀크의 얼굴이 내 말에 노골적으로 짜증을 보였어요. 불임 치료는 늙어가고 쇠약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혼자서 하는 건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난 그 사람의 거친 반응에 당황해서 할 말을 잃었어. 안 하는 거야. 절대 나한테 문제가 없어. 듀크는 그런 말을 내뱉고 바로 출발했다. 혼자 남겨진 침실 멍하니 서서 듀크는 전혀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걸까 공허함과 슬픔이 뒤섞여 어쩔 수 없이 중얼거렸다.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보고 혼자 불임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했다. 남편의 협조가 중요하다. 불임 문제는 종종 남성 측에 있습니다. 다음에 의사가 물었을 때 그가 당신과 함께 가도록 하십시오. 의사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듀크와 다시 불임 치료에 대해 논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만 그렇다면 야간 불임 치료는 효과가 없으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도 같이 병원에 가줄래? 내 잘못이라는? 분명히 문제는 여자야. 난 아무 상관 없어. 할 거면 혼자 하라고 질질 끌지 마. 공장님이 화를 내시는데 의사가 그렇게 말하면 불임이 남자 쪽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사실이겠지만 의사도 남편이 협조해야 한다고 했어요. 제발 듀크가 병원에 같이 와주려고 필사적으로 듀크를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짜증나면 괜찮아. 난 그냥 잔소리 그만할게. 공장은 결국 동의했어. 마지못해 며칠 후 공장을 검사 후 난임 진료소로. 공장은 짜증난 얼굴로 검사실에서 나왔어.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좌절감에 뒤틀린 채 클리닉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이전 결과와 듀크의 최근 검사를 모두 듣기 위해 리셉션에서 우리는 한동안 초조해하며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듀크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를 막으려는 나의 시도를 무시하고 혼자 떠났습니다. 결국 혼자 결과를 듣게 된 의사의 계시에 충격을 받았어요. 공작에게 말해야 해요. 집으로 달려가서 문을 열고 손을 씻고 분노한 공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무슨 장난을 하는 거야? 난 불임 검사가 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왜 굴욕적인 일을 겪어야 했니? 듀크가 남성 불임 검사의 본질에 대해 화가 난 것 같아. 더 글쎄, 우리는 적절한 검사를 해야 찾을 수 있어. 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테스트 결과에 대해 듀크가 화를 내며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게 다 당신이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이혼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듀크의 갑작스런 이혼 선언에 갑자기 충격을 받고 목소리를 높여서 더 이상 불임 아줌마와는 살 수 없다. 듀크의 욕설과 내 불임에 대한 끊임없는 멸시가 지겨워서 그에 대한 마음도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에는 알았어. 이혼하자. 히읗 그렇게 쉽게 동의해 주셔서. 불임 할머니 조용히 짐을 챙기고 집을 나왔다. 잠시 부모님 집에 머물기로 했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도착하자마자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듀크에게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듀크는 친절하고 좋은 남편이었는데 처음에는 행복한 추억이 많았지만 제가 사랑했던 듀크는 아니었어요.
더 이상 모욕하고 이혼을 강요했던 듀크의 추악한 얼굴을 생각하면 슬픔과 강렬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일주일 뒤 듀크에 대한 사랑은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기분 전환을 위해 대형 쇼핑몰에 갔다. 익숙한 프로필 유지와 나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눈에 띄지 않게 떠나려고 했지만 듀크가 나를 본 것은 린 듀크가 나를 알아차리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내 팔을 잡았다. 듀크는 사악한 미소로 나를 보았다. 날 따라다니는 건 날 잊을 수 없어. 엉뚱한 말에 어이가 없어. 난 아름다운 젊은 여자와 재혼했지. 불임 노파는 필요 없으니까 사라지네. 듀크는 날 막는 걸 보고 무례하게 웃었어. 그냥 사라지라고 하니까 화가 났다. 이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이미 재혼한 상태였어. 그때 깨달았지? 듀크가 바람을 피웠던 게 틀림없어. 우리 결혼 생활의 악화는 단지 아이를 갖지 못해서가 아니었어. 듀크의 불륜 때문이기도 했고 여주인과 수인은 선택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자신 있었나 봐요. 정말 끔찍한 남자가 눈살을 찌푸리자 수줍은 목소리가 눈길을 끌었어요. 목소리를 말하는 듀크는 금발 여자의 사람이었어요. 짙은 화장과 노출이 심한 옷. 그녀는 디자이너 가방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브랜드 매장에서 쇼핑백을 들고 쇼핑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내 전 부인입니다. 악명 높은 아내. 그 여자는 경멸적인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공작가 그녀를 의기양양하게 소개했던 순간이 생각나기. 린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내 파멜라는 아름답고 젊습니다. 그렇죠. 저는 파멜라 공작의 새 아내입니다. 그 순간 25세였습니다. 웃음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파멜라가 마침내 기억해냈는데 내가 계속 웃는 모습에 내 속에 차오르던 웃음이 멈출 수가 없었다. 파멜라와 듀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여전히 웃고 있었다. 듀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바쁘니까 가겠다. 이제 듀크는 내가 떠나려고 급히 말리려고 했어. 야, 무슨.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건 패배를 인정하는 방식이 절대 아니라고 뱉어내는 게 뭔데? 듀크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알겠어. 내가 할게. 파멜라에게 말했지. 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요. 난 모른다고 말했어요. 당신처럼 따분하고 재미없는 늙은 여자. 파멜라는 의아해하며 말대꾸했어요. 정말 무례한 말인지 의아해하며 파멜라에게 차갑게 물었어요. 요한나라는 여자를 아시나요? 요한나. 그거. 그녀는 파멜라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기억하는 것 같았습니다. 린의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닌가요? 파멜라가 요한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듀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요한나의 남자친구를 속여 그녀에게 돈을 쓰도록 속인 바 직원이라고 선언했고 그가 뛰쳐나가는 순간 그녀는 그를 차버렸습니다. 나는 어록로부터 그녀의 남자친구가 속아서 파멜라라는 술집 직원에게 돈을 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술집에서는 그것이 그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다고 믿고 그녀에게 값비싼 가방을 사준 이래 뿐이라고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디자이너 시계 요한나는 술집 직원에게 속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이 여자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멜라. 요한나의 순진한 남자친구는 파멜라의 매혹적인 말을 믿었지만 파멜라는 술집 밖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혼 후 살집을 확인하는 것까지 했고 남자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녀는 요한나의 남자친구뿐만 아니라 무역회사 임원, 건설회사 CEO 및 카운티 행정관 여러 남자를 조종한 것 같지만 그들이 시작했을 때 지출을 아끼고 그들과의 인연을 끊는구나. 듀크 너도 속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괜찮은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진짜 넌 씁쓸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지. 안 그래? 듀크에 대한 농담은 분노였고 내 경고를 정확히 듣지 않았다는 것.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것이다. 나는 요한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녀의 남자친구가 나에게 돈을 쓰게 한 적도 없다. 당신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 당신 그냥 내가 아름다워서 질투하는 거야. 그렇지. 파멜라는 자신있게 거짓말을 하고 나한테 소리쳤지. 맞아. 린은 파멜라를 질투하고 이야기를 지어낸 거야. 맞아. 불임 늙은이 넌 너무 못생겼어. 불임 늙은이 웃기네. 진짜 한심해. 가버려. 내 침묵을 틈타. 높아. 파멜라와
상황이 어처구니없다며 욕을 퍼부었다. 내 말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난 정말로 듀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어쨌든 행복하길 바라고 현장을 떠났다. 내 뒤에서는 다 거짓말이야. 맞아. 파멜라, 넌 날 속이는 게 아니야. 파멜라의 목소리가 따라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이야. 날 믿어. 그 할머니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 며칠 후에 들었어. 요한나를 만나서 그 일에 대해 말했어. 사건. 파멜라. 듀크, 당신이 듀크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지만 그 여자가 그 여자와 결혼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요한나는 눈과 입을 크게 벌리고 눈에 띄게 놀랐어요. 예, 맞아요. 세상이 작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듀크는 고통받을 거예요. 듀크가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지 알면서 요한나는 안도한 듯 웃었다. 듀크가 지금은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 같아. 그녀에게 완전히 푹 빠졌어. 우리는 나중에 퇴근하고 얼마 함께 웃었다. 나는 평소처럼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린 무기력한 소리를 들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돌아보니 듀크가 서 있는 게 뭐냐. 겁내지 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돈 좀 빌려줘. 듀크는 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볼이 움푹 들어가고 눈은 주름진 채였다. 옷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보이게 만들었어. 그 사람의 외모와 욕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신은 때문에 모든 면에서 지쳤어. 파멜라가 당신이 말했듯이 그녀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차규했고 내 저축이 다 떨어지자마자 나를 떠났습니다. 파멜라가 돈 때문에 듀크와 결혼했다가 돈이 떨어지자마자 떠났다고 내가 경고했던 것처럼 이혼을 신청했는데 어리석게도 나는 정중하게 경고하지 않았나요? 그 사람이 최악이야.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니? 속았어. 내가 피해자야. 그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 그녀가 나한테 이번 달 낼 수 없는 모든 것을 빼앗았으니까 그건 모두 그의 책임이었어. 공과금은 물론이고 집세도 부탁해서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되면 생활비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노숙자가 될 거예요. 듀크의 노골적인 기회주의 때문에 정말 실망했어요. 사실 다시 만나고 싶어요. 린, 화해해주세요. 나랑 같이 파멜라한테 속아서 너의 가치를 깨달았어. 다시 결혼해줘. 평생의 부탁이야. 다시 나와 결혼해줘. 듀크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 차갑게. 미안하지만 거절하는데 뭐 왜 나를 대했던 방식을 잊었니? 나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난 내가 너무 미워. 얼굴도 보기 싫다. 우리 다시 만날 기회는 없어. 듀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난 불임녀와 화해하겠다고 제안한다. 듀크의 말을 듣고 고맙게 웃었다. 왜 웃고 있는 걸까 생각만 했는데 착각. 듀크가 의아해했다. 불임 문제는 나와 관련된 아니라 너 때문이었다. 듀크는 말문이 막혔고 검사 결과도 듣지 못한 채 퇴원했다. 나는 그날 밤 말하려고 했는데 이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고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일 수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불임이 원인은 분명 공장님이신데 나는 한 번도 아픈 적 없는데 어떻게 불임이냐. 생각하시면 당신이겠군요. 병원에 가셔서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요. 사실인가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난 불임일 수 없어. 공장은 완전히 혼란스러워서 땀을 많이 흘렸어. 그는 그 문제가 자신에게 있을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으니 앞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계획이라면 직접 의사에게 가서 알아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몸에 대해 말하고 떠났어. 듀크는 진료소에 가서 자신의 불임에 대한 진실을 됐어. 그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나는 모두 무시하고 음성 메일을 남겼어. 내가 틀렸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전화를 받아. 제발 난 없어. 돈 빚이 많아요. 도와주세요. 린, 그를 차단한 지 며칠 만에 그 사람의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고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내 사무실 앞에서 듀크에게 습격당했어요. 린, 제발 화해하지 못하더라도 돈만 좀 빌려주세요. 난 많은 것을 요구하지 단지 $10,000 아니 $5,000라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한 번 결혼했지요. 듀크는 깊은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하세요. 돈을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돌려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듀크가 끈질기게 돈을 빌려주었고 그를 처리하기 위해 정말로 경찰에 전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이 호출되는 충격이나 순찰 증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듀크는 재정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빚이 쌓이면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고 NS를 만나기 위해 밤늦게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부담이 컸고 그는 직장에서 계속 실수를 하기 시작했고 본업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얕잡아 보는 부업을 하고 꽤 불편함을 느꼈던 반면 저는 이혼의 충격에서 거의 벗어나서 매일 활기차게 일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꽤 의지했는데 지금은 부업으로 이사했어요. 회사 근처에 사서 아무 걱정 없이 혼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최근 요한나와 장기계획 여행을 갔는데 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장거리 연애였지만 지난달에 그 사람이 집 근처 지점으로 전근을 오게 됐어요. 결혼할 생각 있냐고 물으니 앞으로 꽤 바쁠 것 같은데 넌 나쁜 여자야 얘야. 그런 나쁜 여자 말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데 그게 전부야. 알았어. 제인 괜찮아. 마이클과 린다에게 더 이상 그녀를 여자로 볼 수 없어 확실히 서로의 첫 만남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혼자 있는 순간 바닥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걸 느껴서 배를 버리고 우리 셋은 식물원과 동물원으로 향했습니다. 주요 도로에 진입하면서 드라이브하기에 완벽한 날이었습니다. 리사가 말했어요. 아 맞다 무슨 일이야 엄마. 그 순간에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했는데 아마도 둘 다 건강 상태였을 거예요. 그녀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이름이어야 할 지하실 입구에 대해 얼어붙었습니다. 현재 2살 많은 남편 마이클과 8살 된 딸 리사와 함께 살고 있는 35세 주부 제인입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리사만 된 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형제자매를 갖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린다. 우리 부모님은 외부인의 눈에도 그녀를 더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린다만 좋아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을 원망하는 나도 싫기 때문에 리사에게 동생을 주기가 겁이 났다. 린다는 어렸을 때부터 예뻤다. 여동생 입장에서도 밝은색 옷이 잘 어울린다. 몸은 늘 웃고 애교는 잘 부리는 반면 나는 너무 수수해 보였고 화장도 안 하고 옷도 어울리지 않아 엄마가 심심했지. 아야 넌 어떤 아이템도 안 예뻐 보이는데. 사이즈가 싫었던 거야. 도시에 있는 대학에 다녔고 집을 떠나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부모님과 린다가 최근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의 전화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화를 잘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린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린다는 첫 번째 결혼을 하기 전에 2번 결혼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솔직히 그것은 꼭 필요한 결혼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당시 린다의 상황이 실제로 아이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는 5살 위였고 그룹 소개팅에서 만난 린다가 공격적으로 접근한 결과 취직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첫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눈에도 괜찮은 결혼 상대였습니다. 부모는 처음에는 아들을 위한 아름다운 아내를 갖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나 린다는 45년이 지나자 곧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지출 습관은 첫 번째 남편이 자신이 그녀를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되었을 때 미래의 가정을 위해 저축한 돈을 고갈시켰습니다. 이혼했지만 아들 건강 상태이 아직 어려서 양육권이 린다에게 갔음. 건강 상태의 아버지는 극도로 좌절했지만 그녀는 다음 남편과 꽤 오랫동안 함께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다시피 그녀가 속인 걸 보니 그녀가 1년 후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이혼한 린다는 빨리 다른 사람을 만나 재혼했지만 20대에 아이를 둔 아름다운 열애가 가져왔다. 다음 상대는 자신이 일하고 있던 아르바이트의 매니저였다. 외모와 매력은 결혼 후에도 다시 한번 큰 역할을 했다. 점장과의 결혼 소문 신경 쓰려고 아르바이트 그만뒀다. 이번에는 무리한 돈 쓰지 말라고 했는데 지출이 좀 줄었다는 걸 잘 알잖아. 새 남편의 수입은 사실 전보다 적었다. 일찍 부모님을 잃은 후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마도 린다의 목표는 미래의 집에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었을. 그러나 만약 그녀가 다시 그런 일을 한다면 그녀는 살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의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괜찮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시다시피 건강 상태의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 간의 상호작용이나 학교 행사 참여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상호작용으로 바빠서 자유시간이 많이 남지 않으면 린다는 손에 시간이 있었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고 그녀는 바람을 잘 피웠습니다. 늘 좋은 남자를 남편으로 삼는데 남자로서 매력이 있다는 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랐다. 그래서 지금은 린다와 닉이 우리 집에 있는데 바람을 피워 이혼을 했으니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을까? 이혼 재판에서 그녀가 돈을 지불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그녀 편에서 그것을 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평소처럼 일시적인 덮개가 아니었고 너무 관대했습니다. 오제인 그녀는 때때로 당신이 이래 당신의 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이야. 왜 지금 그 사람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유일한 여동생이야. 아 이런 또 시작했잖아. 넌 항상 냉담했잖아. 린다도 그랬는데 너도 집에 거의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이야. 내가 왜 집으로 돌아가야 하겠어? 내가 불편한 곳 닉에 대해 생각해주세요. 그는 여러 번 학교를 바꿔야 했고 너무 불편해 보였습니다. 닉이 정말 좋은 아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린다와 닉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고향의 이웃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린다 자매로 인해 형제 자매를 갖는데 관심이 없어지고 더 많은 자녀를 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출산 후 마이클과의 관계가 덜 친밀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및 이사 원래 우리는 결혼할 때 시내 근처에 살았는데 임신과 출산을 끝낼 무렵 마이클이 갑자기 이사한 곳이 덴버였는데 갑자기 이 집이 너무 좋다고 하더군요. 구입하자 그 집은 덴버의 동쪽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쪽 끝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살았습니다. 그 집에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항상 나에게 새로운 소식이 되는 스튜디오를 나는 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결혼 전 데이트를 위해 미술관을 선택했지만 그가 직접 그림을 그릴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 말하지 않았나요? 저는 고등학교 미술 동아리에 있었고 미술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등록금이 비쌌습니다. 가족이 미술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어 집을 구입할 때 미련이 남는 것 같았습니다. 늘 원룸을 원했는데 지하실은 왜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안정적인 조명이 실제로는 1층을 올린 반지하였습니다. 채광창이 있는 곳에 원룸을 두었는데 원룸만으로는 너무 커서 이사하자마자 계단 옆방의 절반을 창고로 사용하기로 했고 이것저것 모아서 보관하기도 했고 가끔 야외 장비와 제가 직접 만든 와인 스튜디오의 내부 문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단단하게 잠글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 잠그면 마이클의 꿈의 공간입니다. 반면에 저장고 입구는 우리가 넣지 않은 견고한 내부 문 때문에 매우 걸쇠가 있습니다. 창고 문을 너무 강조했어요. 마이클이 그 지하실에서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기 엄마 아빠는 우리가 여기로 이사온 이후로 저와 별로 놀아주지 않으셨어요. 리사의 슬픈 말에 한숨만 쉴 수 있었어요. 새로 지을 때는 여전히 괜찮았지만 점차 그는 작은 냉장고에 싱글, 침대와 태블릿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휴일 전날 밤에 자주 묵었습니다. 1층에 있는 화장실과 욕실에만 옵니다. 것을 가져가고 싶을 때 리사를 놀이공원에 데려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행인 건 이게 바로 기분 전환으로 매일 일을 계속하다 보니 말다툼이 늘어나고 결혼 생활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리사와 함께 위층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원래는 세미더블 침대가 2개 있었는데 하나는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자주 끝났어요. 린다가 내 집에 강요하기 시작한 모든 것 속에서 리사와 함께 자고 게다가 그녀는 아들 닉을 데리고 왔습니다. 집은 좀 엄격하지만 당신 집은 넓습니다. 닉은 닉을 떠나고 그는 부지런히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수정을 하거나 즐겁게 해주세요. 리사가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린다가 우리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오 이게 뭐죠? 남자 이름의 스튜디오에요.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테니 나가세요. 린다 하 스튜디오 남자 이름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는 그 정도만 말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다르게 내가 요리를 많이 한 저녁 식탁에서 밤까지 계속 계셨는데 그런 대화를 시작해서 마이클이 그림을 그리는 걸 들으니 아 그래 부끄러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인정하기가 좀 부끄러워요. 멋진 취미예요. 고마워요. 하지만 내 아내는 별로 고마워하지 않지만 예술은 보통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거라는 걸 알잖아요. 린다의 달콤한 말에 불안했어요. 요즘 풍경을 그리시나요? 풍경은 정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초상화에서 초상화 것을 즐겨하곤 했어요. 그 사람 눈이 커졌다고 하더군요. 그럼 제가 모델이 되어도 될까요? 응 정말 린다 저는 항상 누군가가 내 초상화를 그려주길 바랬는데 린다 지금 당장 구직 중이신가요? 그게 낮에 운전해서 돌아다니는 핑계인가요? 내가 취업을 하고 있어도 쉬는 날이 있다는 말이지. 주말은 나도 공짜야. 제인 넌 아마도 모델비에 대해 모르겠지. 가까운 사람이 모델 제의를 하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다음 주말에 우리 소풍은 어때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위해 근처 식물 및 동물공원에 소풍을 갈 계획이었는데 닉이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혹시 같이 가도 될까요? 예, 저는 항상 그 식물 및 동물공원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제인 마이클의 것입니다. 나 때문에 바빠서 우리 건강 상태 린다와 함께 가보는 게 어때? 낄낄거리고 웃었다. 이 여자가 예전처럼 내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제 확실히 논의하고 저녁 식사를 다소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남자 이름과 린다는 집으로 향할 것이다. 남은 지하실 앞에 남은 음식 2접시를 놓고 계속 먹었어요. 엄마 닉이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닉이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모델일 뿐이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묵묵히 인사를 한 후 라이 성숙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그 사람이 내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줬어. 도움이 돼서 문제없어. 난 익숙해졌어. 그 사람이 설거지하고 치우는 일을 맡았는데 무슨 일인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어. 들어봐 제인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쳐다봤어. 좀 절박하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니? 내가 목소리를 낮췄지. 그렇지. 그 사람은 리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나에게 말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거야. 엄마는 항상 그런 식으로 남자들을 유혹해. 그래 그녀는 발로 차기도 걸 알았지. 최근에 바람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왔는데 정말 떨렸어요. 내 아버지는 일에 열심히 셨고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셨는데 엄마가 남자를 집에 데려오신다는 점을 이용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목소리 녹음해서 아빠한테 입술 깨물었다고 했어. 아빠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생각하니 너무 답답해서 손에 천을 꽉 쥐더니 아빠가 말해줘서 고맙다고 이혼 소송을 시작해서 이혼 사유가 너였어. 그 남자가 엄마한테 속아서 안타까웠어. 그 사람은 증거가 나한테서 왔다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 나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내 입장을 더 나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 이제 알았어. 넌 나한테 뭐 좀 하라고 하니까 잠시 후에 아래층에 가서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답장을 할게요. 건강 상태는 리사를 게임으로 즐겁게 해줬어요. 저는 당신을 아주 좋아해요. 건강 상태. 아이닉 게임 중 쉬는 시간에 리사를 잘 다루는데 태블릿으로 식물원과 동물원을 검색하고 즐겁게 플레이하면서 그녀가 무엇을 보게 될지 흥미진진하게 하면서 창고 입구와 내부 문 모두를 조용히 지하로 향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열린 채로 불을 켜지 않은 채 저장고로 들어가서 내부가 보이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내가 본 것은 린다가 엘나F 스탠드에 가만히 앉아 마이크를 안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다. 린다의 옷에 있는 버튼이 보였다. 블라우스 풀렸어. 넌 나쁜 여자야. 너도 똑같지 않니? 그런 나쁜 여자 말을 듣고 있는데 그나저나 제이는 다 괜찮아 괜찮아. 더 이상 낮은 목소리로 함께 웃고 있는 여자로 생각할 수 없어. 참을 수 없는 소리가 계속 났다. 확실히 첫 만남이 아니었으니 둘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깊은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화를 내며 끼어들지는 않았다. 린다라도 문구 예술 모델은 편리하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더라면 아마 침착하게 누드 모델 같은 게 있다고 말할 텐데 게다가 마이클은 몸의 라인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변호할 거예요. 좀 더 결정적인 것이 조용히 필요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제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닉은 그냥 내가 말한 대로 보자고 했어. 제인 톤은 성숙하고 감정적이지 않았어. 뭔가 생각해봤어.
준비할게. 그리고 주말이 다가왔어. 토요일은 하늘이 맑고 예상보다 따뜻했을지도 몰라. 식물 및 동물공원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리사와 함께 아웃도어 장비 창고를 검색하는 중이었는데 그때쯤에는 내부 문이 이미 닫혀 있었지만 린다가 닉을 데리고 왔지만 그녀는 재빨리 마이클의 스튜디오에 들어가 문을 닫았지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 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보자. 시트와 팝업 텐트를 보자. 바람이 불 때를 대비해 말뚝도 있고 날아가지 않도록 밧줄도 있고. 제이는 텐트야. 알았어. 우리가 물어볼게. 입구에서 나중에 닉을 옮기면서 수다를 떨었고 양손이 꽉 차서 문을 열어둔 채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큰 길로 들어서서 드라이브하기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리사가 오라고 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야? 엄마, 내가 문을 잠갔지. 응. 너희 둘 다 손이 꽉 찼어. 우리가 떠날 때 문을 열어두는 건 좋지 않아. 아마 닉과 나 둘 다 얼어붙었을 거야. 리사는 스튜디오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나 봐. 마이클이 모든 청소를 맡아주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해서 낮에는 보통 리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쪽 문을 잠그는데 오늘은 리사가 왜 창고 문을 잠갔느냐고 닉이 물어본 곳이에요. 좀 일찍. 잘 닫혀있던 안방 문이 흔들렸어요. 엄마, 안방은 항상 잘 잠그시는데 그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밖에서 잠그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쪽 문은 제대로 잠긴 자물쇠가 있는데 바깥쪽 문은 걸쇠일 뿐이라 리사도 잠글 수 있었죠. 알겠습니다. 상황을 시각화하고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녕 여러분, 아빠 부모님을 만나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이후 와, 정말 그렇구나. 그게 시댁에 가는 계획의 일부였지만 시간이 좀 지났다고 덧붙여 우리 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모두 즐긴 후 다음날 저녁에 묵자. 법무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야. 아니, 아직 마이클의 아버지 조지와 내가 더 오래 머물자고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다. 경찰이 무슨 일이야? 제인이 스피커에 올려놨어. 조지의 요청에 따라 스피커로 전환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인 전화. 제인이에요. 뒤에 경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무슨 일인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웃님들로부터 유리 깨지는 소리와 지하실에서 악취가 난다는 제보를 받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알겠는데 오늘은 마이클이 머물고 있었지 그래. 하지만 내가 조지에게 말한 이유는 내 시댁 식구들이 정말 친절한 사람들이라 손녀 리사를 거의 볼 수 없지만 리사를 좋아한다는 유일한 걱정은 마이클에 대한 불만을 공유했다는 점이다. 전화로 먼 집을 샀던 부모님에 비해 솔직히 훨씬 합리적인 분들이시고 심지어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는 닉도 엄밀히 말하면 제 조카일 뿐인데 경찰에 물어보니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내 마이클이 창문을 깨뜨린 것 같군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세부 사항을 순차적으로 알려드린 다음 저쪽으로 게임을 하러 가겠습니다. 닉이 리사를 데려간 상황을 감지했습니다. 실제로 리사가 들은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경찰관이 우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다. 이웃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서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음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평소에는 눈에 띄지 않는 지하실의 창문이었다는 사실을 당황하여 발견했다. 그녀는 깨진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뭔가 끔찍한 냄새를 맡았고 서둘러 경찰에 신고한 직후 담요와 시트에 쌓인 벌거벗은 남자와 여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벌거벗은 사람 중 명이 마이클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지의 분노를 무시하고 대체 뭐 하는 건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거기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접근했을 때 그들이 갇혀 부상을 입었다는 말을 듣고 구급차와 구조대를 불렀습니다.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무겁게 우리는 현관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보안상의 이유로 창유리를 옮겼고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팀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창문 밖으로 기어 나오려다가 떨어져서 어떤 종류의 부상을 입었나요? 시댁 식구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난 다음 확인해야 할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다른 여자는 이름이 린다. 혹시 그 사람은 제 동생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신의 여동생 그 사람은 경찰관입니다. 무슨 일인지 망설였습니다. 예, 그녀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린다, 이 문제에 대해 이미 귀하의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악취의 원인은 그녀입니다. 실례합니다. 감기나 맥주를 너무 많이 타신지 배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알몸이고 배변을 했고 배설물이 많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지하실에서 그들은 창고에 저장된 식수로 스스로 청소하려고 했고 바닥 전체에 퍼져 있었고 그들이 두고 온 옷에 스며들어 두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옷 남편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어느 병원인지 경찰이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가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스튜디오를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갇혀 있으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찰 구급차와 구조팀 제인에게 그렇게 큰 사건이 발생했다고 생각한 것은 확실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통화가 끝났다는 것은 괜찮습니까? 닉이 달려와 나를 흔들더니 갑자기 시댁 식구들에게 사과했다. 엄마가 옳은 일을 해서. 미안해. 그의 질문에 답하는 역할을 해야 했다. 닉, 내가 린다 이름을 들었다고 들었어. 미안, 그거 우리 엄마야. 그녀 마이크를 표적으로 삼았는데 모델이 되겠다고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는데 우리를 내보내려고 했어. 정말 끔찍해요. 미안해요. 아니, 그런 일에 대해 사과할 사람은 당신이 아니에요. 조지, 제발 가보실래요? 봐, 마이클. 그렇죠. 난 상황을 정확히 들어야 해요. 당신은 어떤지. 제인, 이제 어떻게 해야?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서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알았어요. 확인하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들이 건강 상태를 떠난 후 나는 굳건한 악수를 나눴고 2주 후에 우리의 행동을 완료했습니다. 변호사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사실 저는 시댁에 머물면서 다음 조치를 먼저 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발견한 이웃 낸시에게 전화했습니다. 두 사람이 언제 구출됐는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상황. 낸시는 험담을 좋아하고 들은 것을 빨리 퍼뜨리는데 능숙하다. 나쁜 소문을 피하기 위해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경찰차와 구급차 주택가에 구경꾼들과 남편분으로 붐볐는데 뭐랄까 계속하라고 재촉했는데 다른 여자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뭘 먹었는지 그 여자를 폭로했을 때 이렇게 악취가 났습니다. 내 여동생이었어. 충격적이라 내 여동생이 남편을 유혹해서 들뜬 목소리로 힘차게 힘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같아 동정심을 표했지만 그녀 덕분에 설렘이 틀림없었다. 사건의 목격자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웃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내 말이 다음에는 그들 사이에 빨리 퍼질 것이다. 나는 이혼과 린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다. 나는 마이클의 모습을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로 결정했다. 집에 가는 것은 어떨지 리사가 물었다. 도둑이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도둑이. 데려가는 방식이 도둑이라고 잘 설명했어요.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놀아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친밀감을 잃었고 그동안 마이클의 끊임없는 전화는 그들을 무시하고 쉬지 않고 녹음했습니다. 그의 음성 메일을 보면 가을에 허리가 부러져서 입원해야 했다고. 내 시댁에 따르면 린다와 남자 이름 모두 냄새가 지독했어요. 남자 이름에게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 그들의 꾸지람으로 인해 남자 이름 메시지가 쇄도했을 것입니다. 이게 뭐죠? 왜 안 오나요? 나를 변호사에게 가두었습니까? 이혼했어요. 말도 안 돼요. 리사가 문을 잠갔죠. 야, 왜 영상이 돌고 있는 거야? 온라인에서 좋은 일을 하셨나요? 이혼에 동의하겠습니다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은 아닌지 부탁드립니다. 보상을 낮출 수는 없나요? 이 상태에서는 지하실이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만 받아주세요. 마지막에 린다의 목소리가 눈물을 흘리면 린다한테 전화가 이해할 수 없는 호언장담이라 목소리를 알아차리자마자 볼륨을 줄인다. 리사에게 그런 더러운 말을 들을 수 없게 닉은 가까스로 연락을 했다.
그의 친아버지 엄마는 나에게 그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화하라고 집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예, 할머니는 엄마로부터 양육권을 얻을 수 없어서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녀는 뭔가 빠진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엄마랑 같이 가게 됐는데 이를 겪고 보니 엄마는 더 이상 부모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두면 좋겠어요.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엄마는 항상 내 집안일에 대해 불평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덕분에 혼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빠가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어요. 친아빠가 반대해서 그냥 같이 가고 싶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겠어요. 내 엄마는 내 물건 가져가는 걸 좋아하셨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관한 거란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은 유혹받지 말아야 할 가족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계속해서 우리 둘 다 나쁜 일을 없애고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이혼을 통해 리사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얻었고 나는 재산 분배 보상과 자녀 양육비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이클은 집을 팔아 돈을 벌기로 결정했지만 특히 지하실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베일이 벗겨졌습니다. 아이들이 이사한 후 스튜디오와 공부를 아버지 조지가 말했지만 마이클의 부모님은 둘 다 여전히 손자를 보고 싶어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연락할 계획입니다. 린다와 우리 부모님은 고소당한 후 분노했습니다. 내 변호사가 린다에게 말했을 때 제이는 유산을 포기했고 당신이 성급하게 행동하면 명령을 받을 거라고 그녀는 당신과 아무 상관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꽃병을 집어 그에게 쳤습니다. 폭행을 하여 기소되어 잠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집을 팔아서 그녀를 망친 대가로 추가 보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도 퇴근해요. 그 후에 나도 떠날 거예요. 조금 이사했어요. 부모님 집과 제가 살던 집에서 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안녕하세요. 회사에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현재 고용주의 답변은 닉 아버지입니다. 저는 현재 그 회사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큰 회사는 아니지만 쉬는 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성실한 사업입니다. 리사가 닉을 아버지 집으로 방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닉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마침내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온 사람들과 마음이 편해지는 나날들 리사를 위해 밝고 행복하게. 생각이야 숫자는 합산되지 않아 넌 바람 피워서 카페를 한 모금 마셨는데도 벤의 화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져나는 몹시 아프다. 나는 임신 10개월이고 나에게 우유를 마시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대신 벤은 나를 불신앙으로 비난한다. 나는 그의 의심을 분명히 부인할 힘이 부족하다. 내 말의 속삭임이 그의 앞에서 터져나온다. 빠르게 사라지면 행동해도 도움이 안 돼 속지 않을 거야. 알레르기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확신에 괴로워하는 나를 보면 도움이 안 되지만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의심하며 집을 나간다. 이제 힘이 다해 다 끝났어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손이 약해서 자꾸 전화기가 빠져나가네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 이름은 엠마예요. 남편 벤과 함께 살고 있는 33세 주부입니다. 2년 전 서로 친구를 통해 만난 동창 둘. 30을 넘겼습니다. 이미 결혼을 고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 만났을 때 서로의 가능성을 절실히 인식했습니다. 파트너 벤은 무역회사에 근무하며 만족스러운 급여와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셨나요? 무뚝뚝한 줄 알면서도 진짜 궁금해서 바로 물어봤죠. 사실 6개월 전까지 약혼자가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새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유쾌하게 대답했다. 버림받는 게 힘들었을. 고개를 끄덕였다.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쉬는 날 어떻게 보내는지 등 소소한 이야기를 활발하게 나누며 그 마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었다.
우리는 미술관을 방문하고 영화를 보는 것에 관심을 공유했기 때문에 데이트하고 결혼하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안에 서로 콘타에 동의하고 헤어졌습니다.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놀랐습니다. 그와 데이트하는 것이 편안함을 느꼈고 그와 함께 있으면 과도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그에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내 감정에 보답하는 것 같았고 만난 지 한 달 만에 우리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오리 바람이었습니다. 이전에 가졌던 어떤 관계와도 전혀 다른 로맨스이지만 나는 그가 좋은 남자, 잘생기고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그를 미래의 파트너로 확보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순조롭게 우리가 데이트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그는 내 생일에 유람선에서 저녁 식사 중에 프로포즈했습니다. 나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 코스를 두유로 준비했습니다. 그의 사려 깊은 몸짓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는 나의 자랑이자 기쁨이었으며 자연스럽게 약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반지를 끼고 왼쪽 약지에 조심스럽게 꼈다. 이 순간을 꿈꿨는데 현실이 되니 다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다. 평생 간직할 게 엠마 볼이 살짝 붉어지더라. 밤 와인을 마시고 내 볼에 키스한 것은 행복의 전형이었습니다. 우리가 혼인신고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이사한 직후에 그와 결혼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당신 부모님 집 근처는 어떻습니까? 엠마, 제 직장도 가까워서 안심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외동딸이라는 걸 알고 부모님이 나중에 아이를 키울까봐 걱정하실까봐 부모님 근처에서 살자고 제안하셨어요. 친척을 포함한 가족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감사했어요. 어렸을 때 다들 근처에 살았거든요. 사촌 헨리가 저랑 자주 놀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근처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꿈이었죠. 이사 온 후 저는 벤에 대해 금방 깨달았어요. 그는 집안일을 전혀 안 했지만 전업주부가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은 집안일만 피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청소를 해도 여기저기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서 금방 또 더러워지더라고요. 가져왔죠 한. 그 사람이랑 같이 가세요. 최소한 더러운 옷은 세탁 바구니에 넣는 것처럼 방을 좀 더 깔끔하게 유지해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귀찮아서요. 하기 싫다고 퉁명스럽게 한숨을 쉬며 흩어진 옷을 집어들고 지저분한 것 빼고는 별 불만이 없었는데 쉬는 날에는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는 날이나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보러 가는 날 데리고 가곤 했다. 미술 전시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었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생리가 유난히 늦어서 확인해보니 양성 결과가 나왔죠.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면 그 사람과 아이를 가질 생각이었어. 내 안에 아이가 있어서 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세상이 더 밝아 보였어. 그 큰 소식을 빨리 싶었어. 내가 임신한 게 뭔지 추측할 수 없었어. 내 흥분을 숨기려고 정말 벤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네, 정말 저는 2개월째예요. 아기가 10개월 뒤에 여기에 있을 테니 시간이 좀 있지만 너무 신나네요. 혼란스러운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림자, 그의 얼굴 2개월 내 그 사람인 것 같았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묻는다면 행복하지 않나요? 벤이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저를 채 은밀하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그는 나와 아이를 원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결혼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아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그는 최대한 많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능하다면 왜 그는 불안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자주 말하는데도 그가 방심했다고 스스로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적응할 필요했지만 그날부터 눈에 띄게 멀어졌다면 내가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는데도 집안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알았지만 바랐다. 내가 필요할 때 올라와 미안하지만
오늘은 몸이 너무 아파서 요리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벤이 출근하기 전에 벤에게 그의 반응이 동정심과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전에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시작할 거라고. 임신은 병이 아냐. 넌 전업주부야. 엠마, 네 직업은 집안이 아프든 말든 몸이 안 좋아도 일하러 가는데 그는 나를 노려보았다. 그는 옳았어. 확실히 날씨가 좋지 않은데도 출근했지만 사람의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간신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 거칠었지만 나는 정말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는 무시할 정도로 괜찮다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나 오늘은 외식하자고. 나간다고 했어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혼자 한숨을 쉬었어요. 늘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라고 믿었는데 임신 이후로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에 대해 너무 잘못 생각해서 낙담했어요.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나는 메스꺼움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가 나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길 바랐지만 그의 최근 행동을 볼 때 그는 빈손으로 왔습니다. 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었는데 입덧이 지나가고 안정기에 들어섰음에도 나를 몹시 슬프게 하는 생각에 아이를 원하지도 않는 것은 아닐까. 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 것 같았다. 요즘 몸이 좋아지자 동료들이 우리 집으로 오려고 합니다. 그는 퇴근 후 하루에 동료들에게 5명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요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준 이하의 것은 제공하지. 나는 그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5개는 꽤 많은데 우리 집은 그 정도까지만 할 수 있을까? 게다가 안정된 기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